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예. 채권보이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식구님들에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증권에서 미래전략부문을 맡고 있는 최석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채권 쪽에 대해서 아마 나오게 된 거는 책도 쓰고 그랬기도 하지만 사실 네. 전체적인 네.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올해로 31년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의 시기를 사실 채권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채권 애널리스트,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로서 활동도 했고, 네. 채권 펀드 매니저, 또 보험사에서 증권운용부를 맡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일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채권 전문가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채권 투자자이기도 하고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정말 채권부의 식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신 이유는 이 따끈따끈한 책 좀 소개를 네. 해드리려고 저희가 모셨고요. 나의 첫 채권 투자 교과서인데 저는 열리를 제쳐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채권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이 보기에 너무 괜찮은 정말 교과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책의 탄생 배경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사실은 책을 쓴다는 게 저한테도 상당히 좀 도전적인 일이었고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뭔가 하나 이렇게 더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한편으로는 창피한 거죠. 그랬었는데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네. 세상에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처음부터 수준이 이렇게 막 올라와 계신 분들은 없고 예, 누구나 그럼요. 차분차분 공부를 예. 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지금처럼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질 때 이게 뭐지? 라는 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시점부터 막 투자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정말 채권이라는 걸 나는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서 해야 될지 네.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네.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저야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주로 활동을 해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고민도 하지만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청취도 많이 하고 정말 가급적이면 네. 쉽게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모두 다 네. 읽으신 다음에 오히려 제가 바라는 그 반응은 뭐였냐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안 읽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정도의 쉬운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보고 났더니 그래 원래 내가 채권 알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책을 쓰고 싶었고 이 책을 통해서 좀 이해가 높아졌으면 첫 단계의 이해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특히 감동을 받은 구절에 있어서 그러신가요?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네. 아내 누구누구님에 대한 감사는 말로 부족합니다. 네. 다음 생에서도 만나기로 한 약속 잊지 마시길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이거 채권 같은 사랑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뭐 순간적으로 땀이 확 나네요. 아내분이 이거를 네네. 보셨으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아내도 제 생각에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감사의 비슷한 머리말을 쓰다 보니까 네.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전에 했었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되게 들고 낭만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적었던 거고요. 네. 이 사실은 책의 내용보다도
이 머리말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그래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사람 마음 다 비슷하구나. 네. 저 거기 줄을 탁 쳐놨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아. 뭐 이런 얘기를 썼냐고. 매우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정말 네.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권 같은 사랑,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사랑 이런 부분도 묻어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예. 요것도 한번 나중에 아내분한테 보여주셔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네. 채권에 대한 투자 열풍이 막 이렇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최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하반기는 채권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도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지만 채권 투자는 왜 필요한지 네, 네, 네. 그거를 가장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시기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위험에 대한 선호도라고 표현을 하면 본질적으로 위험해도 좋아. 네.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해서 난 2배 벌 목적인데 그러다가 반 토막으로 깨져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리스크를 네. 감수할 수 그리고 있는. 예. 어떤 분들은 난 절대로 원금은 깨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다양성, 그 위험의 선호도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성격으로부터도 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 돈의 성격이죠. 또 돈의 규모 이런 거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총합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그거는 이제 뭐 실제로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투자에 임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다양한 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하나로 관통하는 이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자산을 운용할 때는 그 금융자산을 운용하든 뭐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까지 포함해서 운용을 하든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모든 사람들은 고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자산을 증식시킨다. 불리는 거. 그렇죠. 예. 또 하나 내 자산을 지킨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두 가지가 잃지 않는 거. 예, 모두 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는 이거를 대하는 자세. 어떤 분들은 자금의 성격 때문에 나는 증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또 나는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다 그 사이에서 어떤 비중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증식시키기 위한 자산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증식시키기 위한 자산 중에서도 그 대가들은 이제 안전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말 밑으로 쭉쭉 떨어지더라도 가치가 뭔가 지킬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채권은 약간 그런 성격을 같이 해서 달리해서 지키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네. 이걸로 때에 따라서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위험과 수익을 더 이렇게 그 구축하는 그런 어떤 그 낼 수 있는 자산으로부터 안전성이 있되 조금이지만 수익은 더 갖출 수 있는 자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 보면 네. 주식과 채권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다른 자산 부동산도 있겠죠. 그런 자산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스펙트럼을 갖는데 그 중에 굉장히 지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상품을 알고 있다는 건 그러면서도 수익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계속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들 경험하시다시피 최근에도 특히 그러시잖아요.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네. 또는 떨어져요. 이럴 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키면서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투자 열풍이 불긴 했습니다만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채권은 나의 자산을 지키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예. 지금 최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산이 뭐 100이 있다면 모두 이거를 올인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적당히 쪼개서
균형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채권일 수 있다라는 데에서도 예,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채권이라는 거. 그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예금 같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부자산, 그러니까 확실성을 담보하는 자산 중에는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한데 예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일정 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투자 대상은 무조건 주식으로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 분의 속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주식으로서 돈 벌 때는 늘 좋지만 네. 그로부터 손실이 날 때는 항상 이 중에 일부는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내가 꼭 써야 되는 돈들, 그래서 안전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는 돈들을 일정 부분 남기고 하는 투자 자산이라도 그 투자 자산을 경우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 또는 뭐 부동산,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의 얘기겠지만 부동산 또 최근에는 어떤 거 있죠? 금도 있죠. 네. 또 원자재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놓으면서 내가 불리고 지키는 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나한테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개념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채권시장의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글로벌리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 파생상품과 예금 형태의 금리부자산까지 포함하면 금리부자산이 주식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모든 내 돈을 주식으로 올인하시는 분들도 아,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이라는 게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네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고 네. 설사 금리부자산에 일부 투자해놓고 주식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채권이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대표님께서는 30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면서 채권이 중심이 됐지만 어쨌든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각각의 투자자들의 그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권 투자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채권이 그 부동산 뭐 주식, 코인보다 분명히 나은 점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이 네. 있지만 네네. 그걸 좀 이렇게 하나 끄집어 주시면 예, 네. 당연히 네. 어떤 자산이든 그 시기의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의 현상하고 그러니까 현황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주식이나 부동산 또 이 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하고 채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채권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이라는 게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99.9%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픽스드 인컴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의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확정이 안 돼 있죠. 불확실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식으로부터 얻는 우리 수익이라는 건 뭐죠? 첫째는 배당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가치의 증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뭐에 연동이 되냐면 어떤 개별 기업의 이익에 연동이 되게 그렇죠. 있어요. 배당은 그 해에 얼마나 벌었냐가 중요할 거고 기업의 가치가 증대하는 거는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이냐에 대한 예상이 기준이 되겠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가지 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 그래서 기업이 예상보다 처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면 네.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배당은 못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예를 들면 회사채를 샀을 때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갚아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익이 없어도 채권에 대한 상환은 해야 됩니다.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상환하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팔아서 그걸로 주면 되고 기존에 벌어놨던 또는 뭐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헐어서라도 이거는 갚아줘야 되는 네. 돈이라는 거예요. 파산만 안 하면 네. 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코인 같은 경우가 우리 변동성 엄청 크잖아요. 아유, 예. 네. 예. 근데 코인이 왜 변동성이 클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앞으로 주게 될 거라고 예상되는
배당이라든지 가치의 증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코인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는 그 시큐리티 토큰 같이 그러니까 STO 같이 처음부터 뭔가의 현금 흐름을 약속하는 형태의 자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 목적의 통화로서의 가능성만을 보고 얘기하는 코인들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예상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죠?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이기 당연히.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가치의 증대, 배당이든 시장 가치의 증대가 이익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성을 갖는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채권은 세상이 막 변해도 가치가 변하긴 해요. 가치가 변하긴 한데 그거는 내가 처음에 샀을 때의 금리와 그 이후의 금리 수준에 따른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그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화하기 위한 그 부분만 변하는 거지 미래에 받는 현금 흐름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각각 다 특성이 있는 거죠. 다 특성이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제일 불확실한 코인에 대한 전망.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전망. 예. 우리 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전망만 하시면 예. 물론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신용 등급이나 신용도를 따져야 되겠죠. 예. 망해갈 기업한 돈을 빌려줄 그렇지.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것만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이거는 금리 변동에 대한 어떤 시각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주식, 주식 종목 고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증시를 전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증시의 종목을 고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기, 장기에 걸쳐서 쭉 예측을 해야 되고 그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얼마나 달성 가능한지를 다 가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채권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상품인 거예요. 주식이 막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막 풀고 유동성을 풀면 세상에 돈이 흔해지고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네. 위험 자산을 사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자산 가격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번 것이 내 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시기냐면 오히려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을 정책 당국이 이렇게 흡수해 가려는 시기. 쭉 빨아들여서 그렇죠. 예, 그런 시기에는 개별적인 기업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저 코인 쪽에 있어서의 가치의 변동을 예상하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게다가 예상과 무관하게 들어가던 돈들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위험 자산들이 어찌 보면 좀 그야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게 커진 시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라는 건 반대로 사람들은 안정성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채권이 지금 또 각광도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상당한 성과를 내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 성장한 기업의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이들도 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끌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주식이 작년부터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자꾸 저는 채권 부위에서도 그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는 게 채권은 계속 어렵다. 그래서 다가갈 수 없는 투자 전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최 대표님께서 이 책으로 또 깨주셨잖아요.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식과 코인에 비해서 공부를 덜 해도 간단하게 금리 공부만 해도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채권의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은 달라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개인들이 채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자세하게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네. 국채에 투자할 수 있고 회사채, 또 네. 채권 ETF, 근데 네. 해외 채권 굉장히 네, 네, 다양하거든요. 네. 네. 최 대표님께서는 이 책에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채권 투자 방법 찾는 것도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주식시장을 보면 증시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초기 단계 분들이실 거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이제 주식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에 맞는 주식들을 골라가시죠. 네. 대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그 중소형주는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사고 팔므로써 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 잠재력도 갖고 있지만 망해버릴 수도 있는 어떤 리스크도 갖고 있죠. 예. 그 얘기는 주식시장 내에서도 위험을 조금 줄이는 방향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 채권시장에서도 금리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구태여 나눠보자면 몇몇 개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 자산으로 채권들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채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 국채가 되겠죠. 한국 국채는 이자율이 얼마였든 간에 못 받을 가능성이 0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국채는 한국 그 원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화를 갚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나아가서 한국은행은 사실 뭐 정부가 독립된 어떤 무자본 특수법인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는 걸. 정부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원화를 찍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어쨌든 돈을 갚는 데 있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가 없는 채권. 이렇기 때문에 국채는 기본적으로 상환을 못 받을 위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만 노출되냐면 그때그때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왜 영향을 주느냐? 아까 제가 미래에 들어오는 돈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현재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해 보면 미래 들어오는 100원이라는 건 10,000원당 100원이라는 건 1%인데 네. 1%인데 현재 입장에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10%라 그러면 이 1%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채권 1%를 주는 채권의 가치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매일매일 시장 금리가 변하니까 그만큼씩 들어오는 돈은 고정돼 있고 이 할인해 주는 어떤 그 개념의 금리는 계속 변하니까 그만큼씩 가치가 계속 변하는 그것만 감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채는. 네. 회사채는 뭐냐?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위험 더하기 회사 중에서는 앞으로 더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확실하게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점점 내가 장사를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 또는 때에 따라서는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네. 물론 굉장히 드물게 생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시장은 특히 채권시장은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더 높은 금리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께서 저한테 네. 돈을 빌리실 때 제가 기자님한테 돈을 빌릴 때로 하죠. 네. 돈을 빌릴 때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빌려주기 괜찮으실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만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 괜찮으실 텐데. 예. 제가 막 아파요. 그리고 한 열흘은 뭐 아무것도 네. 못 먹은 네, 듯한 네, 모습으로 네, 네. 나타나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네. 그런데 더 낮은 금리에 줄 수 있지만 우리 냉정한 네. 자본시장에서는 네. 암만 그래도 갚을 확률이 건강할 때보다는 조금 덜하니 이자는 좀 높게 주세요. 신용 프리미엄을 그렇죠. 주십시오. 이렇게 네, 할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그 위험에 거죠.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라는 예, 거거든요. 예. 회사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의 변동에 따른 위험에 신용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더 기업에 대한 분석에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금리 움직이는 정도만 생각을 할래. 또는 그냥 뭐 사놓고서 그냥 있을래. 그런 분들께서는 국채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요. 신용 위험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무섭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우 사태라고 1999년도죠. 9년도에
대우그룹이 이제 네. 도산이 되면서 IMF 신용위기, 맞습니다. 외환위기. 예. 그때 이제 이후? IMF가 지난 직후에 대우그룹이라는데 물론 수많은 그룹사들이 이제 도산했지만 네. 대우그룹도 도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채권 투자했다가 이제 손실까지는 그때 많이 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죠. 동양그룹이 무너질 때 펜텔이었나요? 그런 데들의 채권 뭐 이런 채권들에서 이게 도산했을 때 잘 못 받고 시간은 걸리고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회사채 투자에 신용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회사채는 위험한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신용평가 회사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네. 등급을 주거든요. 네. 등급을 주는데 상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트리플 A급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D 등급까지 등급을 쭉 매겨줍니다. 네. 물론 그 등급도 중간에 바뀔 수 있고 우리나라 그 등급이 바뀔 수 있고 국가 신용 등급이죠.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신용 등급 하나 강등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점에서 볼 때 신용평가회사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회사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투자하시면 상당 부분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요. 최근에 모 평가회사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0년 누적 부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98년도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A등급을 가진 회사가 그 이후에 10년간 봤을 때 누적적으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전체 중에 몇 %겠느냐. 네. 그거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우리 쭉 살펴보면은 트리플 A하고 더블 A라고 얘기하는 네. 등급에서는 10년 누적 부도율이 0%입니다. 최우량 등급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AA-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시면 앞으로는 모르나 적어도 지난 한 10몇 년간 15년이군요. 15년간의 경험을 보면 내가 이거 1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도 부도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보다 더 짧은 기간 투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A등급 정도로 되면 1%대 정도로 그래서 100에서 1% 정도니까 맞습니다. 거의 무위험 채권이라고 예, 볼 수 그리고 있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98년부터 2022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뭐 97년 이때 부도가 워낙 많이 났었기 때문에 98년에 A등급이었던 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우리가 90년대 말 그다음 2000년대 초반에 그 시기도 포함되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기간에서도 그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 데이터라면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A등급 채권 1%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100개의 채권을 내가 매수했을 경우에 네. A등급을 그 중에서 하나가 부도가 난다는 삐끗하는 거거든요. 정도. 정말 운이 좋아야 네. 제가 고를 수 있는 운이 좋아요. 그죠? 100분의 1 그죠? 네. 오히려 그런 채권을 고르신 분은 좀 금액만 크지 않다면 내가 엄청난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100분의 1의 확률을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가 되는 거고 해외 채권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해외 국채를 사실 때는 그 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생기고 이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국채는 뭐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환변동성.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미국 국채에 이렇게 손이 물론 최근에 많이 사세요. 근데 손이 잘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도 굉장히 달러가 강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환율의 흐름은 추세적으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 30%에서 40%가 아주 쉽게 변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우리나라 채권보다 높은 금리의 채권을 샀다고 한들 환율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아마 채권 투자에 좀 익숙하신 분들 중에서는 브라질 국채를 투자해 보셨던 분들이 계신데 브라질 국채가 10%, 15% 사이에서 금리가 움직였었거든요. 너무 아직 높잖아요. 그 예를 말씀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네, 그랬는데 브라질의 헤알화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충분한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해외 채권을 살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외화로 바꾼 다음에 그 외화로 투자했다가 그 다음 나중에 내 수익률은
그 외화 채권을 팔고 네. 그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그렇죠. 면서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완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들만 있으시면 해외 채권 투자도 뭐 가능하다. 채권 ETF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접 투자 상품에 네. 포함되는 거죠. 예. ETF니까 펀드죠. 네. 펀드인데 펀드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소액의 펀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유동성이라는 어떤 많은 이점을 얻게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채권 투자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인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채권이 전혀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또는 장내 채권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가 뭐 하루에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채권 투자의 목적과 약간은 다르지만 예. 해보시겠다 하면 ETF를 하셔도 좋죠. 근데 ETF의 장기 보유는 채권 투자의 장기 보유와는 좀 다릅니다. 결이요. 네. 예.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기가 존재하잖아요. 어느 시점에선가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채권의 기본적으로 특징 중에 제일 큰 게 주식은 만기가 없거든요. 네. 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회사가 나한테 주식 이 원금,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서도 없고, 원래도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면 주주니까, 본인이 주인이잖아요, 그 회사에. 그런데 채권은 돈을 되돌려 받을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채권은 수명이 끝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낮은 금리의 채권을 샀어도, 네. 또 약간 위험한 신용도를 갖는 채권을 샀어도 만기가 굉장히 가까워서 이 돈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기까지는 그 네. 나의 그 원금이 보장이 되는 맞습니다. 유일한 그러니까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채권의 만기에 근접해 가면 갈수록 그 시일에 근접해 가면 갈수록 위험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가격 위험 비롯해서 모든 위험. 그런데 ETF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냐면, 만기가 없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국채 ETF다 그러면 계속해서 3년 만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끔 안에 펀드 내에 들어가는 채권을 조정해서 넣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만기가 짧아지면 그거는 빼고 다시 만기가 긴 걸 넣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바구니 안에. 위험, 가격 예.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위험도,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이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나 팔려고 하는 시점에 동일하게 유지돼요. 거의 예. 비슷하게. 반면에 이제 내가 채권을 직접 투자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다면, 신용 위험은 중간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가격 변동과 관련된 위험은 시간에 걸쳐서는 점점 그리고 상환이 안 될 위험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상품의 성격이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난 너무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ETF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채권에 투자할 때도 한 가지 방법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분리해서 나한테 유리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성원 대표님의 책에서도 그 채권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차근차근 보시면 확실히 공부가 되시리는 생각이 들고, 국채, 회사채, 뭐 해외 채권, 그리고 채권 ETF, 그 나만에 맞는, 내가 좀 선호하는 방식으로 예. 채권 투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고금리는 좀 장기간 이어질 것 같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좀 늦어지겠네 라는 식의 한 부분이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막바지고 이거 좀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금리 인하는 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좀 울상이긴 하셔도 도대체 언제 진입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둘 다 맞긴 맞거든요. 네. 예, 이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에게. 이 채권 투자든 주식 투자든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숨을 길게 보시는 투자를 바라거든요. 예. 왜냐하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질 경우에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고, 네.
매매를 많이 할 경우에 애석하게도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그래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이런 변동성을 갖잖아요. 매매를 많이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올라갈 대로 수치하고 네. 예, 요거 피하고 네. 요거 다시 수치하고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지만 제가 얻는 수익률은 이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네. 본질적으로 사람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들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일 텐데 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막 좋다고 모두 다 생각할 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다수에 속할 가능성이 소수에 속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죠.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반대로 굉장히 다들 어렵게 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때는 세상을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많아지고. 그리고 나는 다수에 네, 속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또 베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걸 갖기가 쉽지 예. 않아서 그 용기는 네. 본질적으로 본인의 성품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디서플린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성공한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매니저,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한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매니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기간을 넓게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참는 것도 근데 사실 본성에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떤 전망이 조금씩 틀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이라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원인을 우리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금리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금리 3% 정도 올릴 때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책금리 인상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 올렸을 때 중앙은행의 입장은 뭐냐면 본인들이 3%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나시겠지만 시장 물가가 7%, 8%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이게 다시 내려와서 좀 안정됐을 때도 5%, 4% 이랬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그 채권으로 받는 내가 금리가 있지만 그 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렇죠. 시기였었던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와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정책 금리는 5%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는 3%대입니다. 최근에 뭐 3.6으로 예상을 했는데 3.7이 돼서 굉장히 뭐 더 높았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 거예요. 7, 8에서 어쨌든 3, 4로 떨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예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가 상승 압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고려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의 막바지 측면에 국면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특히 좀 더 길게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려서 한 번이나 두 번쯤 금리를 더 올렸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게 우려가 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돼서 내가 100% 채권 사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다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채권 투자하는 규모는 전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규모의 3분의 1 네. 또는 반 그렇게 놓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도 분할 매수 맞습니다. 전략.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망이라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런 어떤 제가 가상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가상의 그래프를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분할 매수거든요. 네. 높아질 때 샀다가도 분할 매수를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 선을 따라서 여기부터 요 과정에서 이렇게 살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여기가 있으면 내가 샀던 것들은 여기 가면 이익이 그렇죠, 이만큼 그렇죠. 난다는 네, 개념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채권에 대해서 고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산을 어떻게 분할 매수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맞는 시기고 충분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에 경제적인 특징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우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쪽이에요. 네. 채권 금리가 오르면 물론 물가가 낮아질 거냐 올라갈 거냐는 뭐 채권 금리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물가를 올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갑자기 유가 같은 것들이 저 멀리서 뻑 하고서 올라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 물컵이 네. 너무 사고 싶은데 부족해서 점점 원하는 사람이 늘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유가로부터 오는 어떤 또는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오는 물가의 상승 압력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다 통제되진 않아요. 집합적으로는 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 안 사면은 떨어지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일반 소비자 물가 중에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 측 물가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개별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를 또 올리는 행위에 의해서 줄어들고, 그 줄어든다는 건 결국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어느 순간은 이것이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힘이 한쪽으로는 작동하고 있다. 네. 이쪽에서는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두 개 다 잘 모르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이미 실제 금리가 플러스에서부터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민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씩 채권을 매수하면 훨씬 확률적으로 투자 수익이 높아질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채권 매수에 대한 문을 두드려도 괜찮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분할 매수 전략.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분들이라도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네. 당연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회의 장이 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네. 관심 많으세요. 네. 저 또한 그런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물은요. 네. 짧은 거 만기가 통화 정책에 반응을 하고,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진단과 네. 수급 영향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 더 짚냐면 국채 투자할 때 짧은 거 사야 돼요, 긴 거 사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채권 시장에서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단기냐 장기냐. 결국은 채권이라는 자산이 주식과 다르게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만기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네. 끝난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의 금리를 단기 금리라고 하고, 수명이 많이 남은 채권의 금리를 장기 금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채권 이런 수익률 곡선이 생긴 모습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가 단기에 비해서는 금리가 높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내일 돈 갚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낮은 금리에도 줄 수 있지만 한 10년 후에 갚을게라고 그러면 그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믿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네, 신뢰에 대한 문제 당연히 어떤 면으로든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나 해줘야 내가 꺼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기니까 장기가 유리한데, 양쪽이 영향을 받는 요소가 좀 달라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제 경제 흐름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또 뭐도 있냐면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이렇게 개입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과거를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 그게 똑같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파동을 갖거든요. 그러면 정책 당국이 하는 일은 뭐냐? 그 파동의 깊이와 바닥과 높이를 찌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든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이 없게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바닥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낮은 굴곡을 갖는 선으로 만들고 싶은. 특히 예.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왜 높을 때는 금리 올려서 나쁘게 만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높으면 이 높다는 게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이 물가예요. 예.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심리가 큰 영향을 미쳐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는 안 거예요. 떨어지고. 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물이 거의 10,000원쯤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직접 주셨으니까 10,000원쯤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내일이면은 1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사는 거. 오늘 삽니다. 네, 미리 그럼 사는 오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심리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야, 네, 네. 이 적입니다. 네.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여기서 사용하고 경제라는 게 한편에서는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제에서 정책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장기금리, 단기금리 모든 금리를 다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금리를 움직여서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기금리를 조정해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유는 뭐지? 모든 금리를 다 조정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중앙은행한테 과연 있을 거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민간과 같이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 금리를 움직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 간의 금리일 거잖아요. 예. 그 단기 정책 금리라는 건 보통 뭐냐면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은 뭐 은행 간 거래 금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은행 간 거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높게 금리를 주겠다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이전에 낮은 금리로 하다가 여기랑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려면 그렇죠. 쫓아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결정이 민간에 의해서 흡수되고 소화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저기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네. 단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중앙은행이 줬으니까 내가 단기로 한 2주, 2개월 빌려주는 돈의 금리는 조정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년 만기는 조정해야지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단기금리, 정책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10년간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끄고 이거는 그냥 경제만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기금리 쪽은 정책금리를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움직임을 연동해서 그게 한 1년 정도까지 이렇게 1년, 2년, 3년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러다가 점점 그게 희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만을 보고 움직이고 또 이쪽은 어떤 힘이 작동을 하냐면 수급 측면이 작동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든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다 시장마다 있지만 경제가 점점 성숙될수록 장기 투자 자금들이 많아져가요. 그 얘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연금이 엄청 큰 규모잖아요. 국민연금.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들은 자기네들의 부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받은 돈과 자산을 만기를 좀 일치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불일치시키면 나중에 돈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못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목적의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또 다른 경제 상황과 수급이라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상황이라는 어떤 새로운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뭐가 유리한가? 정책금리는 아까 제가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추가적으로.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쪽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얘는 밑으로 갈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이쪽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거는 그냥 유지되거나 네. 사실은 원래는 올라갈 힘도 있는데 내려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미 금리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물론 10년 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가 나빠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지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채를 사는 게 단기채를 사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후회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물과 장기물이 어디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장기물 투자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정복하신다면 정말
그 현명한 채권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권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책에 롤링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뭔가 일종의 안전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개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채권의 위험을 잠시 살펴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위험은 뭐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만두고 가격 위험이라는 건 내가 낮은 금리의 채권을 사놨는데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 채권의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이자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사면 금리를 더 준다니까. 내가 보유한 거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가격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채권을 매도하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어떤 금리가 되더라도 내가 처음에 받았을 금리는 끝까지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만 통제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많은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 생업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 돈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만기로 투자해야지를 결정하고 만기까지 기다리시기를 그런 선택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아내한테 좋은 선물을 해야 될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채권에서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까 수익률 곡선 말씀드렸죠.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보통의 경우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길고 뒷부분 가면 기울기가 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냥 할 수는 없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생각을 해보면 부분이 금리가 낮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높은 거는 단기 채권일수록 만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작아져요. 가격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격과 대응 관계에 있는 금리의 변동성을 커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은 사실은 가격 변동성이 조금만 금리가 변해도 크기 때문에 네. 금리 자체의 변동 차이는 그 20년 만기나 30년 만기의 차이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쪽에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만기, 30년 만기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생겼다고 볼 때 네.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내 채권은 가만히 그냥 시간만 흐르면 점점 미선을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물론 이런 경우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곡선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 효과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요 무렵쯤에 만기를 갖는 채권을 사두면 이게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예. 이런 자동적으로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롤링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유동성에 관심이 있는.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는 분들도 여기 있는 채권 사시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위쪽에 있는 채권을 사는 게 더 나으시겠죠. 네. 근데 중간에 팔 분들도 적절하게 여기 있는 채권, 요 좀 높은 고점에 있는 채권을 사서 좀 낮은 쪽에 파는 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국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선 장기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혹시 전략,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 네. 이 전략이 내년 가면 조금 바뀔까요? 내년도 경제를 전망하는 게 정말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 놓였어요. 네. 이제 특히 최근에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서 사실은 저도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예,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네.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뭐 유가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고 봐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라는 건 아주 근저에 돈을 증식하는 것보다 지키는 쪽에 더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렇죠. 투자거든요. 네. 또 내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켜야 되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걸 놓고 채권을 그러면 분할 매수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거는 이제 한쪽에 계속 갖고 가야 될 관점이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는 채권의 비중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전쟁 얘기를 아주 짧게만 더 드리면 저는 전쟁의 가장 큰 그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의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 사실은 예전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하실 거 예상하셨었나요? 전혀 모르니까 이거 완전 돌발악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네. 침공을 했습니다. 음, 침공을 한 다음에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장기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돌발악제가 참 이게 골치 맞습니다. 아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외성이거든요. 그 음. 의외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나타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몇 가지 의외의 이제 얘기들이 던져지고 있죠. 네,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부터가 의외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스라엘이 뭐 강경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은 의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미국이 예를 들면 약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의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의외라는 게 늘 그렇지만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 그리고 그 특정한 사건 때문에 발생되는 여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의외여서 이런 의외는 사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산시장에서의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불리기보다 지키는데 힘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다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거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불리는 게 좋은 시점들이 옵니다. 네. 그 불리기에 좋은 자산들 군에서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면 훨씬 지금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놓자. 다 안전자산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100%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라는 건 항상 나쁜 쪽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은 채권, 그러니까 정책금리라는 거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두고 정책금리와 그거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네. 분할 매수. 내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세상 상황의 불안정적인 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네. 포트폴리오 조정. 이 관점에서 채권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채권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채권의 시대는 지속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오늘 최성원 대표님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만기까지 가져가면 네. 나의 원금이 보장이 되고요. 이자 소득 있고 자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고 오늘 내내 강조해 주신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채권이고 어쨌든 지켜야 나중에 불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투자 수단이 됐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들한테도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서치를 해드려라. 네. 그 부분을 가장 어찌 보면 자산의 형태로서 실천하고 있는 게 채권이기도 합니다. 네. 주식도 채권도 항상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채권의 매력이다. 오늘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